중학교 때부터 영어는 좋아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이제 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면 전공을 영어 영문학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영문과를 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공부한 영어는 살아있는 영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과목으로서의 영어 공부를 했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저희 대학교에 국제 교류를 하는 동아리가 있었거든요. 우리 대학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죠. 외국 대학 친구들하고 교류하는 동아리였어요. 어디 좋은 데도 가고 같이 밥도 먹고 서로 언어 교류도 하고 이런 동아리였는데,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제가 알고 공부했던 영어가 이제 살아 숨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소통을 하는 그런 영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경험을 하면서 뭔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영어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뭔가 소통을 하는 게 되게 재밌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서, 그래서 대학교 마치자마자 통번역대학원에 오게 됐어요. 제가 약간 가끔 아쉬워하는 게, 안타까워하는 게, 방송이나 이런 매체에서 동시통역사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사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국제회의 통역사 이렇게 쓰고, 국제회의 통역사가 하는 통역의 종류 중에 하나가 동시통역이거든요. 그래서 순차통역, 동시통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순차통역은 어떤 분이 외국어로 말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통역하고, 내 통역이 끝나면 그분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를 순차적으로 한다고 해서 순차통역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순차통역은 뭔가 장비가 필요하진 않아요. 작은 방에서도 순차통역을 할 수 있는데, 동시통역은 동시에 연사와 통역사가 동시에 발화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동시통역인데, 이제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대 대통령 취임식 때도 그때 아마 6개 언어가 있었을 거예요. 각 언어별로 동시통역 부스가 설치가 되고, 그 안에 동시통역 콘솔이 있고, 지금 여기 이제 위에 보면은 동시통역 부스가 있고 거기에 콘솔이 있는 거거든요. 그 기계를 이용을 해서 연사와 통역사가 동시에 말을 하는, 동시에 통역을 하는, 이제 그게 동시통역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순차통역과 동시통역으로 나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어떤 한 분의 통역을 전담을 해서 바로 뒤에 앉아서 속삭이듯이 계속 동시에 통역해 주는 게 있는데, 이걸 위스퍼링 통역이라고 해요. 이제 그럴 때에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람과 굉장히 가까이 앉아서 하죠. 그리고 동시 통역을 할 때에는 그 부스, 이렇게 부스가 설치가 되면은 거기에 꼭 2명이 같이 하게 돼 있어요. 2인 1조로 하는데, 왜 그러냐면 순차 통역은 연사랑 통역사랑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동시 통역은 계속 해야 되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집중력에도 한계가 있고, 또 좋은 품질의 통역을 위해서는 대략 한 15분에서 20분씩 번갈아 가면서, 한 명 통역사가 할 때 잠시 쉬면서 자료 보고, 또 제가 끝나면 이제 파트너가 하고, 부스가 사실 되게 좁아서 거기에서 파트너랑 통역할 때도 향 관리가 중요해요. 통역을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통역 준비하는 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굳이 말하자면 이제 통역료가 얼마다라고 했을 때 그게 해당 회의 시간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앞단에 정말 많은 준비의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이제 포함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통역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통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상대방의 의중을 읽는 거더라고요. 그 사람이 한 말을 단어 차원에서 옮기거나 문장 차원에서 옮기는 거에서 좀 더 한 단계 나아가서, 그 사람이 이런 단어, 이런 문장을 이용해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왜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의 그 의중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의중이 잘 전달됐을 때 바른 통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초짜 때는 이렇게 뭔가 되게 디테일한 부분에 너무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이제 점점 더 경험이 쌓이면서 좀 더 큰 맥락,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이 사람이 이 입장이니까 이런 말을 이래서 하는구나, 의도와 의중을 이해를 하고 그걸 전달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바른 통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이제 시각에서 봐야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연사의 빙의를 해서 어떤 때는 이제 동시통역을 하다 보면 동시에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랑 저랑 동시에 막 얘기하고 있는데 뭔가 영혼의 일치가 일어나는 느낌? 짜릿함도 있고, 내가 이 사람의 의중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이제 제가 직업이 통역사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일하러 가면 많이 받아요. 실제로 제 남동생도 이제 40대에 영어 공부를 고민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제가 조언을 해주고는 하는데, 영어 공부의 목적이 무엇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기는 해요. 뭐 여행 가서 간단한 대화를 하고 싶으시거나 새로운 정보를 영어로 접할 정도의 능력은 되고 싶다거나, 아니면 뭔가 콘텐츠를 영어로 보고 싶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권하는 바는 이게 40, 50대 직장인들이 영어 공부할 때는 일단 재미가 없으면 유지가 안 돼요. 정말 하기 싫거든요. 공부로 접근을 하면 너무 어렵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이게 이렇게 해서 되나? 내 실력이 늘고 있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결국 언어 공부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꾸준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어는 안 그러면 금방 잊어버려요.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약간 재미있는 공부를 찾았으면 좋겠고, 어려운 거 할 필요 없어요. 별로 뭐 막상 쓸 일도 없고요. 저 같으면은 아주 쉬운 책, 재미있는 뭔가 컨텐츠? 요즘은 컨텐츠도 많잖아요. 약간 노래를 좋아하면 노래, 아니면 뭔가 다큐를 좋아하면 이제 관련된 다큐,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쉬운 것들 위주로 조금씩 접하다 보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걸 소비를 해볼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꾸준함이 근데 답입니다. 제일 어려운 거예요. 네, 이 꾸준함만 극복할 수 있으면 뭐든지 늘어요. 어떤 방법이든지 사실은 상관없다고 제가 늘 생각하는 게, 공부를 뭐 미드로 하던, 어떤 책으로 하던, 어떤 유튜브를 뭘 보던, 그거는 큰 상관은 제가 보기엔 없더라고요. 결국은 뭐든지 조금씩 쌓이면 내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 언어에 대한 이해가 늘거든요. 그게 이제 꾸준히가 참 어려워서 피곤하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시고 약간 좀 더 우선순위를 둬야지만 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통역하다 보면 상대방을 반박하거나 비난하는 말도 통역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죠. 저의 성격이나 성향과는 상관없이 제가 통역해야 하는 연사분이 굉장히 날카로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럴 때 어찌 보면 그분은 이빠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그 이빠른 소리를 통역을 해야 하니까 분위기가 좀 쌓여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분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또한 얼굴도 정색을 하고 목소리도 그 톤을 더 낮춰서 의도를 전달을 하는 거죠. 이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건 틀렸다, 내지는 이건 아니다, 이건 우린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이빠른 말을 통역사로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전달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그 전달에 최선을 다해야 하니까, 어찌 보면 상대방이 듣기에 거북한 이야기를 저희가 전해야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빠른 소리는 잘 전달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격려를 하고 동기부여가 계속 될 수 있도록 좋은 말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때로는 학생들에게 따끔하게 지적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사실은 원래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런 말을 잘 못하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게 그 학생에게 장기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학교에서 통역 수업을 할 때 그 학생의 좀 아쉬운 부분, 그 학생이 더 보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게 어찌 보면 그것도 이빠른 소리일 수가 있겠는데, 그 학생에 대해서 판단을 하거나 비판을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좋은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 이런 부분을 보충해야 될 것 같다라는 전제를 먼저 깔고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사실 듣는 입장에서는 사실 마음이 좀 힘들 수 있거든요. 좋은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사이에서 해주는 이빠른 소리라면 근거 없는 비판이나 꾸중으로 듣지 않고 어떤 건설적인 평가 내지는 조언으로 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제가 한국 통번역사 협회 협회장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전문 통번역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협회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동시통역사 이렇게 알고 있는 것도 사실은 국제회의 통역사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처럼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의중을 정말 정확하게 가려운 데를 긁어주듯이 파악을 해서 전달을 해주는 게 바른 통역인데, 그런 통역을 했을 때 그 통역을 사용하신 고객
고객들, 사용자들 입장에서 덕분에 잘 끝났다라는 말씀을 해주실 때 제가 되게 힘이 돼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힘이 되는 말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덕분에라는 말이 저한테는 늘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협상이던 어떤 국제적인 회의던 굉장히 통역이 중요한 그런 현장에서 제가 나름 최선을 다했을 때 통역사님 덕분에 오늘 잘 마쳤다, 내지는 통역사님 덕분에 잘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내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내가 만약에 없었다면 이 회의가 또는 이 협상이, 이런 행사가 잘 진행되지 못했을 거라는 그런 말로 들려서 힘이 되는 것 같아요.